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아침에 마신 커피, 손에 든 스마트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을까요? 바로 배를 통해서입니다. 전 세계 교역량의 90%는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혈관, 바로 선박이죠. 그런데 만약 이 혈관을 만드는, 즉 세계의 모든 배를 만드는 나라가 단 세 곳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도, 독일도, 영국도 아닙니다. 오직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전 세계 선박의 94% 이상을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유럽과 미국은 왜 이 거대한 산업을 스스로 포기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 뒤처지거나 인건비가 비싸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국가의 명운을 건 보이지 않는 전쟁, 즉 금융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세계의 모든 배가 단 3개국에서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이 전쟁에서 백기를 든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산업의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우선 우리가 가진 오해부터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업을 단순히 거대한 철판을 용접해 붙이는 제조업의 일종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조선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길이 400m, 폭 60m에 달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에는 약 20만 톤의 강철, 총연장 수백 킬로미터의 전선, 그리고 수십만 개의 정밀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건 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떠다니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만 명의 인력이 투입되어 수백,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 함께 2년 이상 만들어야 하는 거대한 시스템 산업입니다. 자동차 한 대에 부품이 3만 개 들어간다고 하죠. 선박은 그 복잡성과 규모 면에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선업은 한 국가의 종합적인 산업 기술력을 보여주는 최종 시험대라고 불립니다. 철강, 화학, 기계, 전기전자, IT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애초에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산업인 것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조선업의 패권은 단연 유럽의 것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 영국, 바이킹의 후예, 스웨덴과 노르웨이, 그리고 독일의 조선소들은 전 세계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타이타닉호를 만든 영국의 할랜드 앤 울프는 그 상징과도 같았죠.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이 거대한 조선소들은 하나둘씩 유령선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비용 문제였습니다. 높은 인건비와 강력한 노조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정부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자국 산업을 지키려 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제조업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더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이나 서비스업으로 전환할 것인가. 유럽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조선업을 사양 산업이라 판단하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세계 최강국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함을 만듭니다. 항공모함, 이지스함, 핵잠수함 등 미 해군의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군함은 그렇게 잘 만들면서 왜 상업용 선박, 즉 LNG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단 한 척도 만들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존스법 존스 A라는 100년 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 내 항구 사이를 오가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하며 미국인이 운항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국 해운과 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죠. 하지만 이 보호무역은 오히려 미국 조선업을 고립시키고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덫이 되었습니다. 국제 경쟁에 노출될 필요가 없으니 기술 개발은 더뎌졌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한국에서 1억 달러면 만들 배를 미국에서는 4, 5억 달러를 줘야 합니다. 이러니 어느 선주가 미국에 배를 주문하겠습니까? 결국 미국은 자국 내수용이라는 작은 우물에 갇혀 국제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셈입니다. 유럽이 쇠락의 길을 걷던 1970년대
동쪽에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일본은 제조업 부흥에 국가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중심에 자동차, 전자, 그리고 조선업이 있었죠. 일본은 유럽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자동화와 품질 관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용접 로봇을 대거 도입해 생산성을 극대화했고, 철저한 품질 관리로 일본 배는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신뢰를 쌓았습니다. 또한 유럽의 높은 인건비와 잦은 파업에 지친 선주들에게 일본의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가격은 싼데 품질은 더 좋으니 전 세계 선주들의 주문이 일본으로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50%를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세계 1위 조선 대국으로 우뚝 섭니다. 하지만 그들의 독주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세계를 제패하던 시절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에 맨주먹으로 뛰어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은 변변한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배를 만들 거대한 도크조차 없었죠.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며 우리는 5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라며 그리스 선주를 설득해 첫 수주를 따냈다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당시 한국의 절박함과 하면 된다는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정부는 조선공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기업은 불가능에 가까운 공기공치를 맞춰내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밤낮 없이 튀는 용접 불꽃은 꺼지지 않았고, 그렇게 허허벌판 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기술로 승부했다면 한국은 속도와 뚝심으로 그들을 따라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기술, 인력, 가격. 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해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입니다. 배 한 척의 가격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선주는 이 거대한 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몇 년에 걸쳐 지불하죠. 그런데 만약 조선소가 중간에 파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선주는 이미 낸 수천억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선주들은 조선소에 반드시 선수금 환급 보증, 즉 RG 리펀드 구아런티를 요구합니다. 만약 조선소가 망하면 은행이 대신 돈을 돌려주겠다는 보증서입니다. 문제는 이 RG를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수천억 원짜리 보증을 서주려면 은행은 조선소의 재무 상태와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조선소가 속한 국가의 신용 등급까지 평가합니다. 즉,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배를 잘 만들어도 단 한 척도 수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럽과 미국이 조선업을 포기한 진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위험천만한 보증 게임에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동원할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한일 양강 구도의 조선 시장에 거대한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는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국영 기업들을 앞세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격이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보다 20-30% 싼 가격을 제시하니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당장 비용을 아껴야 하는 선주들은 중국으로 몰려갔습니다. 특히 기술 장벽이 낮은 벌크선이나 소형 컨테이너선 시장은 순식간에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일단 저가 수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아 한국과 일본을 따라잡겠다는 선점유 후기술 전략이었죠. 이는 시장에 엄청난 출혈 경쟁을 불러왔습니다. 전 세계 조선업은 끝없는 치킨 게임에 돌입했고, 이 과정에서 기술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수많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끝없는 치킨 게임 속에서 한국 조선업은 생존을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중국과 똑같이 저가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 기술력으로 격차를 벌리는 초격차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중국이 만들기 어려운 기술 장벽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LNG 운반선입니다. 영하 163도의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해야 하는 LNG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떠다니는 극저온 플랜트입니다. 단열, 기화율 제어, 폭발 방지 등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죠. 이 분야에서 한국은 전 세계 발주량의 80% 이상을 독점하며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중국은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 범용 선박 시장에서 양적인 팽창을 계속했고, 일본은 자국 내수 시장과 친환경 기술 등 특정 니치 마켓에 집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한중일 3국은 각자 다른 생존 전략을 택하며 세계 조선업 시장을 완벽하게 분할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유독 LNG선은 한국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화물창 기술에 있습니다. LNG선의 핵심은 영하 163도의 초저온을 견디면서 운송 중 LNG가 기체로 변하는 자연 기화율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프랑스의 GTT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소들은 배 한 척을 만들 때마다 수백억 원의 로열티를 GTT에 지불해야 했죠. 우리가 배는 만드는데 핵심 기술은 남의 것을 빌려 쓰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독자적인 화물창 기술 개발에 뛰어듭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한국형 화물창 KC1과 셀리두스입니다. 비록 아직 완벽하게 GTT를 대체하지는 못했지만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끊임없는 노력 자체가 한국 조선업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과 수십 년간 쌓아온 건조 경험, 그리고 수많은 LNG선을 만들어 본 숙련된 인력, 이 세 가지가 합쳐져 LNG선 대한민국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최근 조선 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 규제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선박이 내뿜는 황산화물,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수만 척의 낡은 배들을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업계에 유례없는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것이죠. 이제 경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더 싸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친환경적인 배를 만드느냐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기존의 벙커 CU를 대체할 차세대 연료로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새로운 연료들은 다루기가 훨씬 까다롭고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한번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LNG 추진선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친환경과 더불어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은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자율주행차가 화두이듯 조선업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이 미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최적의 항로를 찾고 장애물을 피하며 항구에 스스로 접안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선박 자체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육상의 관제 시스템, 통신 기술, 사이버 보안까지 모든 것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선소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D 모델링을 넘어 가상 공간의 실제와 똑같은 조선소를 만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해 건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합니다. 용접이나 도장 같은 위험한 작업은 로봇이 대신하고 작업자들은 증강현실, AR 장비를 통해 설계 도면을 보며 일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자가 미래 조선 시장의 패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유럽 조선업은 완전히 몰락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와의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초호화 크루즈선과 특수 목적선 시장입니다. 수천 개의 객실과 레스토랑, 수영장, 공연장까지 갖춘 크루즈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종합 예술품에 가깝습니다. 고도의 설계 능력과 최고급 인테리어 기술이 필요하죠. 이 분야는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 독일의 마이어 베르프트 등 유럽 조선소들이 여전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특수 선박이나 바다 밑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케이블선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소량 맞춤형 시장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대량 생산 시장은 아시아에 넘겨주되 명품과 예술의 경지에 있는 하이엔드 시장은 굳건히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조선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만 갖는 산업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산업입니다. 전쟁이 나면 상선은 군인과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해군 함정을 건조하고 유지보수하는 능력은 해양 주권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비싼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군함만큼은 자국에서 만드는 이유입니다. 최근 중국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조선업을 키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 항구를 연결하는 1대1로 프로젝트와 해군력 증강을 통해 세계적인 해양 패권을 장악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인 것이죠. 한 국가가 선박 건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것은 유사시에 자국의 해상 수송로를 스스로 지킬 능력을 포기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유럽이 조선업을 포기한 것은 어쩌면 경제적 실리 계산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내어준 것과 같은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거대한 조선 산업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인력 문제입니다. 선박 건조는 고도로 숙련된 인력의 손끝에서 완성됩니다. 특히 정밀한 용접 기술 등은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하죠. 하지만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젊은이들은 조선소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기술자들은 점점 늙어가고 그들의 기술을 이어받을 젊은 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수많은 숙련공들이 조선소를 떠났고 이제 다시 호황기가 찾아왔지만 현장으로 돌아올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고 있지만 이는 언어 문제와 기술 전수의 어려움 등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계와 자동화 기술이 있어도 마지막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손입니다. 이 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조선업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조선업의 또 다른 특징은 경기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좋으면 물동량이 늘어나고 배가 더 많이 필요해지지만 경제가 나빠지면 주문이 뚝 끊깁니다. 이 때문에 조선업은 극심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의 특성을 가집니다. 호황기에는 수주량이 넘쳐나 공장을 최대한 가동하지만 불황기가 닥치면 일감이 없어 수만 명을 해고하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는 조선소 노동자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조선소가 위치한 도시 전체의 경제를 뒤흔듭니다. 울산, 거제, 목포 같은 도시들은 조선업이 잘 될 때는 함께 흥하지만 어려워지면 도시 전체가 위기에 빠지죠. 이런 잔인한 사이클은 장기적인 기술 개발과 안정적인 인력 유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서구 국가들이 이 산업을 포기한 데에는 이러한 극심한 변동성을 국가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한때 한국과 중국에 밀려 존재감이 희미해졌던 일본 조선업이 최근 조용히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중국과는 다른 전략을 취합니다. 무리한 외형 확장 경쟁 대신 철저하게 수익성 위주로 내실을 다지는 것이죠. 또한 이마바리 조선, 오시마 조선 등 여러 조선소들이 연합하여 일본 조선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수주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차세대 친환경 기술입니다. 암모니아나 수소연료 추진선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며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세계적인 선사들을 자국 내에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국 선사가 자국 조선소의 배를 발주하는 안정적인 내부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극심한 불황에도 버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양적인 면에서는 한중일에 뒤지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수주량을 자랑하는 중국 조선업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술력입니다. 핵심 설계 능력이나 기자재 기술은 여전히 한국이나 유럽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기술 탈취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은퇴한 기술자들을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하거나 해킹을 통해 설계 도면을 빼돌리려 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죠. 또 다른 문제는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에 기댄 과잉 공급입니다. 시장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조선소를 늘리고 배를 만들어내다 보니 글로벌 선박 공급 과잉을 유발하고 운임 하락을 부추겨 해운 시장 전체를 교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진정한 기술 자립을 이루지 못한다면 중국의 조선 굴기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모래성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국의 거센 추격과 일본의 기술 부활 사이에서 지금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을 넘어 친환경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십 솔루션 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자율운항 선박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을 주도해야 하죠. 또한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미래 연료의 생산, 저장, 운송, 공급에 이르는 전체 밸류체인을 장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개별 선박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해양 모빌리티와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전체를 파는 기업으로 진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위대한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10년, 20년 뒤 한국 조선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세계의 모든 배는 단 3개국에서만 만들어질까요? 그리고 왜 미국과 유럽은 이 산업을 포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지 인건비나 기술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수천억 원짜리 배를 수십 척씩 동시에 지을 수 있는 초대형 설비 투자를 감당할 수 없었고, 둘째, 건조 실패의 위험을 국가가 보증해주는 금융 시스템을 동원할 의지가 없었으며, 셋째, 수십 년간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극심한 경기 변동성을 감내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제조업의 정점에 서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서구 사회는 조선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된 거대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회피한 그 자리를 한국과 중국, 일본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뛰어들어 차지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 조선업 지형도의 진실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 바다를 누비는 배를 만드는 자의 몫입니다. 한때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일에 도전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대한민국 조선업. 그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친환경,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해양 패권 경쟁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국과 유럽이 다시 조선업의 패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한중일 삼국의 지배는 계속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